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이호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이 기술을 빼가는 중국 IT 업체와의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좀 그만 좀 베껴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하다 보니까 삼성도 참다 못해 폭발을 한 거죠.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글로벌 소송전에 나섰는데 자세한 내막을 좀 들어볼까요? 실은 좀 이제 재미있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아이폰을 수리를 할 때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부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디스플레이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부품 하나랑 이제 기타 중국 제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 제품이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그쵸. 보니까 이 제품들의 그 삼성 디스플레이 특허를 한 5개 정도 침해한 사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남의 기술을 가져다가 짝퉁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작년에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실은 이 가짜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를 가지고 이제 그 제소를 한 건데요. 알고 보니까 이 부품의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중국의 BOE였던 거죠. 이 또 BOE랑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놓고 항상 좀 강력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실제로 BOE가 한번 이제 아이폰 쪽 디스플레이 제공업체로 선정이 됐다가 이제 품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번 이제 밀렸던 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긴장이 좀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아이폰 사설 수리 업체에서 수리하다가 이런 일들이 예. 발견이 된 건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첫 특허 소송을 한 계기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BOE가 이 부품 업체에 패널을 공급한 게 이제 제일 크지만요. 네. 다른 하나는 이 2차 수리하는 쪽에서 얻게 되는 이제 수익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아이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한 번씩 깨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럴 때 실수로 떨어뜨리기도 그렇죠. 하고 이 뭐. 바꿀 때마다 이제 가짜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을 쓰게 되면은 네.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는 건데 사실상 그 이쪽 부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은 수익을 거의 거둘 수 있었던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문제 있어가지고 한 번은 좀 태클을 걸어줘야지 이 다음번에 이제 그 아이폰에서 이제 부품을 채택을 할 때도 좀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안하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 BOE도 삼성을 특허 침해 혐의로 그렇죠. 같이 제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거의 기본적인 건데요. 한쪽에서 소송을 걸면은 네. 나도 소송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를 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회사도 그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해서 하나 걸면은 다른 이쪽을 또 걸어야지 이게 또 일이 진행이 됩니다. 맞불 작전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제 화해하고 너무 이제 그 심하게는 가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규칙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BOE에서 이제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다음번에 이제 다른 회사의 디스플레이 공급에 참여를 할 때 불이익을 상당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소송전이 삼성과 중국의 OLED 기술 전쟁이 본격화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기술 전쟁이라기보다는 신경전에 더 가까운 건데요. 네. 기술 자체는 한국 쪽이 여전히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BOE 같은 회사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얘기할 때 아이폰을 계속 얘기한 이유가 네. 이 아이폰 디스플레이 업체로 채택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기술력을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정말로 이제 연간 8천만 대가 넘는 스마트폰에 한꺼번에 대량의 디스플레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BOE가 올라오려고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BOE가 여기 안정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격해지는 거죠. 이 사태를 좀 미리 막기 위해서 지금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신경전은 당분간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개최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파운드리 포럼 2023이 지난주에 IT 업계에서는 가장 큰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 대상 행사는 아니어서 유명하진 않지만 이 파운드리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삼성의 비전, 파운드리에 대한 비전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삼성이 어떤 2나노 공정에 대한 좀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가지고 좀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IP 파트너와 펠립스 지원을 위해서 최첨단 패키지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내가 제품을 찍어내서 판매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네. 이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에 맞게 이 칩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지금 최신 흐름은 이제 애플의 M1 칩 같은 것처럼 하나 그 칩 안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프로세서,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램 이런 것들을 다 통합시켜서 하나로 패키징 해가지고 그러니까 멀티다이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쪽으로 지금 판매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 하나의 패키징을 통한 좀 고급 반도체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좀 좋은 걸 만들기 위한 팀을 앞으로 열심히 짜겠다라고 선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첨단 패키지 협의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뭘까요? 아무래도 신뢰겠죠. 예, 기술력도 되게 중요한데 네. 단순하게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율로서 양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만 됩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큰 고객사가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다시 한번 좀 이제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사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뭔가를 잘 생산할 수 있다. 동시에 고객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객과 잘 협조를 해가지고 좋은 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인텔도 파운드리에서 삼성을 제치겠다고 나섰다고요? 예, 인텔이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원래 내부에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인텔은 자신들이 칩을 설계를 하고 생산까지 다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내년부터 이제 떼어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삼성을 제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미 내부에서 CPU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만 해도 한 20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삼성이랑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좀만 더 하면은 이제 충분히 세계 2위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인텔이 얘기하는 건데 다만 문제는 삼성이 그때까지 눈 뜨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생산 능력을 계속 지금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메타가 가상현실 게임 구독 서비스인 메타퀘스트 플러스 제공을 예. 시작을 한다고요? 예, 한 달에 이제 그 7.99달러, 그러니까 8달러를 내면은 게임 2개를 무료로 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한번 이 무료로 받는 게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매달 회비를 내고 있을 동안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1년 단위로 한 60달러만 내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금액이 기존의 이 VR 게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싼 편입니다. 네. VR 같은 경우가 안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앱에 가격이 붙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실제로 들어와서 뭔가를 하나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 게임 하나에 30달러, 이 게임 하나에 30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내는 구조였는데 네. 이런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어.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메타가 저희가 생각하던 것과는 약간 다르게 이 VR 헤드셋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끊지 않았다. 조금 더 확장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전까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메타가 슬슬 메타버스에서 손 떼고 이제 AI 쪽으로만 신경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것도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쪽에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네, 이 메타가 월 7.99달러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VR 게임 구독 서비스가 게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당분간은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유명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VR 게임을 잘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도 일반 게임들처럼 막 100만 개, 200만 개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서 네. 굉장히 좀 소규모 개발자들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타에서 이런 구독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규모 개발자들한테 일종의 인센티브가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 작은 인디 개발자들 또는 개인 개발자들, 한국의 이 VR 게임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른 개발자들이. 네. 이 사람들한테 좀 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의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좋은 인디 게임 회사들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메타의 움직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임 정부 기간에 네이버 뉴스 검색 기사 배치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외압에 의해서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확산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알고리즘의 인위적 변경 의혹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현재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기사 검색을 했을 경우에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뜨는 언론사들이 지금 이제 여당에 불리한 언론사들이 먼저 위로 뜨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네이버가 지금 알고리즘을 조작해가지고 이 언론사들의 기사를 좀 위로 띄워준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서 한번 이제 심의를 조사를 좀 들어가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네이버가 지난 2020년에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자사 쇼핑 상품을 상단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서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받은 적도 있죠. 예, 실은 이제 2020년에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과징금 이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 내용이 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검색을 했을 경우에 뭐 11번가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오픈 쇼핑몰들의 검색 결과보다 상단에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이것에서 일단 법원은 실질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조작해가지고 이 스마트 스토어 검색 결과를 위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네이버 측 주장이 약간 좀 달랐죠. 네. 불가능하다. 네이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솔직히 알고리즘만 놓고 보면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원래 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계속 튜닝을 하거든요. 이게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항상 이 바깥쪽 옆에 있는 문제가 어뷰징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쓴 기사나 아니면 내가 판매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 결과에서 잘 보이게 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검색 알고리즘 알게 되면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어뷰징이라고 방해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컨텐츠를 검색 순위를 위로 올리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네. 이것 때문에 항상 알고리즘은 이제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네이버에서 이 부분들을 그 수정할 수 그러니까 이게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실제로 여기 그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뉴스 알고리즘이 그 어떤 가중치를 주는 이 조건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공개적으로 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감시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이건 네이버에서 조작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서는 좀 조작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특별 인기 검색어나 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사에 가중치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실제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좀 곤란한 그런 부분 들어가지고 그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안 왔다라고는 하지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네이버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가 과연 어떤 전략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정식으로 수사로 이어지게 되면 네이버 창사 이래 지금 최대 위기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게 좀 애매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느 정도 만약에 누군가가 정해진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네이버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런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의 주된 그 콘텐츠가 두 가지입니다. 이 네이버 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 메인 화면에서 한쪽으로 돌리면은 뉴스가 나오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쇼핑이 나와요. 네. 이 두 가지를 지금 메인 축으로서 잡고 가고 있는데 이 메인 축인 뉴스를
떼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언론 쪽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아니면 이 언론사 자체를 지금 언론의 영향력 자체를 좀 축소시키는 방향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언론사들한테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의혹을 계기로 해서 그럼 알고리즘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걸까요? 알고리즘은 지금도 조금씩 항상 바뀌고 있고요. 네. 어떻게든 바꿀 겁니다. 근데 네. 알고리즘보다는 이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자체를 손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서비스의 투명도를 높일 수 있어야겠네요. 뉴스 서비스의 투명도는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음. 이것보다 더 높게는 솔직히 약간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는 공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뭐 공개를 하라고 그래도 그건 회사를 망하라고 한 말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대신에 뭔가 좀 인터페이스에 있어가지고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